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업비트, 이더리움 코인 탈취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수사당국은 이제 북한의 소행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5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렇게 가상화폐 이 자산 탈취 사건 추적하는데 5년이나 걸렸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힘든 건가요? 이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적이 어려웠던 이유는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된 어떤 자금 세탁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북한이 탈취된 이더리움의 절반 이상, 57%는 북한 해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가 있어요. 이 세 곳을 이용해서 57%는 비교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나머지 43%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미국, 홍콩, 중국과 같은 13개국가 51개 거래소를 분산했습니다. 다단계 세탁 방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러면 자금 출처 파악이 좀 어렵죠. 이렇게 치밀한 방식으로 북한이 이제 국제적 공조를 좀 피해왔고요. 추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행방은 묘연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이제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취 당시에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탈취가 됐어요. 그런데 회수한 거는 6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으로 환수가 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렇게 환수가 조금밖에 안 됐는데 피해 가상자산 환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 가상자산 환수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 우선 탈취 자산의 출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더리움인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과연 범행으로 빠져나가서 탈취한 것인지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국제 공조 한계입니다. 앞서서 13개 국가 51개 거래소에서 분산 세탁 과정을 거쳤다라고 했는데 스위스 빼고는 공조가 안 됐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이제 피해 가상자산 가운데 일부가 이 스위스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스위스와 공조를 통해서 지난 10월이었습니다. 비트코인 4.8개를 환수해서 업비트에 되돌려줬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한 5천만 원, 1조 4천억 원 상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시세로는. 맞습니다. 현 시세로 하면 비트코인 10,000개 탈취해 가서 4.8개 회수했다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더 이상 이제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환수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좀 돈을 이렇게 이체하고 그러면 흔적이라도 남는데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은 이런 게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취된 가상화폐 추적이 이렇게 어렵다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탈취 사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내외에서 그동안 크고 많은 이제 이 가상자산 탈취 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능했는데 이번처럼 지금 배후를 밝혀낸 건 처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017년, 2020년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이제 모두 가상자산 탈취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북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게 되면 2022년에 베트남의 이제 블록체인 게임 업체가 해킹 공격으로 무려 8,6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제 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는 그 배후에도 지금 북한을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가까운 이제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북한발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무려 3천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빼앗긴 바가 있는데 이게 알려진 바만 이렇고요. 지금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이라는 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추가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이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쓴다 이런 뭐 보도들은 나왔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상자산 같은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이버 인력 한 명이 정말로 일당백을 하고 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지금 해커를 직접 양성하면서 핵심 기밀과 가상자산을 훔치는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 왔는데 특히나 2016년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을 발표한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더 강해졌죠. 그러자 이런 북한은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사이버로 공격을 해왔다는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통계를 보게 되면 2017년부터 지난 6년 동안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만 23억 달러, 3조 2천억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에 썼느냐. 미 국무부는 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라든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의
40%가 이런 가상자산을 통해서 조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뭐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대비책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찰은 북한의 3대 가상자산 해킹 조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루됐던 라자루스, 안다리엘 이외에도 친숙한 이름 김숙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타겟이 다 달라요. 이 북한의 김숙희는 주로 정부기관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자루스는 금융기관을, 그리고 안다리엘은 군과 이제 국방 분야를 주로 표적으로 삼아왔는데 이번 수사로 이들 북한의 주요 해킹 조직이 협업한다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에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콜드 월렛이라는 비중을 한 70% 이상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이라는 게 뭐냐? 일단 해킹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킹 암호화된 지갑을 이제 보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경찰도 이제 이번 모방 범죄 때문에 이번 북한의 탈취 방식은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탈취한 해킹 수법을 금융기관과는 공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활용하라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한때 99,000달러 선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기록했는데 10만 달러 넘을 거란 관측이 우세해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오를까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99,000달러를 찍었습니다. 원화 기준 1억 3,800만 원이요. 이제 정말 10만 달러가 1,000달러 내외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여러 가지 과열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 대매국 하루입니다. 한 국내에서만 30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국내 증시 거래 대mek 20조 원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초월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가상자산 하면 20대, 30대 젊은 사람만 한다라고 했는데 60대 이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나서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체가 없습니다. 노후 자금은 손실을 봤다?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과매수되기 쉽기 때문에 정말 나만 이 상승장에 소외되는 게 아니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가 발지 않도록 정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신중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